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강요를 막아내자.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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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겠습니다. 원투, 원투, 빅스마일 플리즈, 원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How are you from? 이건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네, 에트닉 내 정체성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난 코리아에서 왔다고 했죠. 그 뿌리가 꼭 없는 사람처럼 되니까. 자꾸 멀리 듣는 듯한 너와 나의 거리 너와 함께 갈 수 없는 자리 수많은 날이 내 앞에 그려진 내 곁에 없는 내 네, 11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도 봤잖아요. 기념 촬영하는 장면도 봤는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 협의회의를 열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지소미아나 방위비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죠. 네, 일단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공평하고 상호가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하자. 그런데 공감을 이뤘다고 했는데 아, 누구 얘기예요, 그건요? 두 정경부 장관이 장관? 공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동의 가능한 수준이 양국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에스퍼 장관이 증액해서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료가 되면 득을 보는 건 중국이랑 북한이다. 연장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호반장, 오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요, 그 참사 책임자 명단을 확정해서 고발장을 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40명을 네.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명단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재 대표도 황교안 들어갔어요?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협의회 측은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 고소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뭐 국민고발단도 같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북한은 오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일방적인 시설 철거를 할 수도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통일부는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무튼 이제 금강산 문제를 놓고 남북의 이견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사학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가 이들이 고발장에 적은 혐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요. 나 원내대표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법인 홍신학원 이사로 재임하면서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고요. 이번이 6번째 6차 고발입니다.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가수 유승준 씨, 스티브 유죠? 예, 그 발언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 고법은 오늘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LA 총사관은 유 씨가 신청했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되고요. 유 씨가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살을 넘은 만큼 끝까지 비자 발급을 막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교부는요, 조금 전에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미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등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 소식과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연장을 거듭 촉구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내로 증액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조금 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와 외교안보 이슈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에는 미국 국방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수뇌부가 총 집결해 있습니다. 이 국방의 총 책임자인 마크 에스퍼 장관, 또 미 군내 서열 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 또 여기에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 태평양을 총괄하는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자, 현역인 사성 장군 3명의 별만 해도 430이 무려 별이 12개입니다. 자, 이들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매년 한미를 번갈아서 열리는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특히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 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죠.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정경도 국방장관은 일본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가 유지되었으면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미국도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이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할 만한 더 강력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한미 양국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10차 협정 만료 이전에 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국은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게는 별다른 압박도 이야기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조할 생각이라면 한국만 때릴 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출 규제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평평이 맞지 않느냐는 건데요. 자, 에스퍼 장관은 조금 전 4시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인 지소미아 종료 번복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반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다고 해서 일본에 편향된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주한미군 또 주일미군을 보호하는데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다. 즉 지소미아가 미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북중러에 대항하는 힘의 균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보다는 동북아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라고 했고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건 북한과 중국이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very strong military and political alliance, defense agreement with Japan. We intend to sustain that level of effort. And as you know, we face common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this region, and we are proud to b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Japanese people. 네, 이번엔 북미 관련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5일이죠. 스톡홀름 협상 결렬 후에 한 달 넘게 중단됐던 북미 대화가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젯밤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외교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는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면서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2시간 뒤 이번에는 북미의 실무 협상을 책임지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북미 간의 물밑 접촉 상황을 공개했고요. 그러면서 종전선언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도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북미 간 협상 장소로는 한 달 전 그곳 스웨덴이 다시 거론됩니다. We will continue to offer Sweden as a place to meet, and we will be offering ourselves to support the process, the ongoing process. We will issue new invitations to the two sides for new meetings at the time agreed upon by the two parties. 반면 남과 북의 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아니, 단적으로 말해서 사면초가인데요.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면서 조만간 우리 시설을 철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남측이 창의적 해법이니 실무회담 제안이니 하는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한다면서 지난 11일 부질없는 주장 계속하면 철거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했지만 남한은 묵묵부답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통일부는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도 언론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이게 남북 간의 협의 중인 사안으로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바 있고요. 입장차가 있다는 점은 지속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금강산 사업을 총괄하는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을 만났습니다. 북측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 회장의 방북 카드까지도 거론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군 수뇌부 지소미아 연장 총공세, 북한은 금강산에 끼지 말라 철거 최후 통첩입니다. 네, 아까 신반장이 별이 12개라고 얘기했을 정도로요. 미군 수뇌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와 있습니다. 마지막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막판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지소미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오늘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얘기를 이어가죠. 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이 양국 국방 당국이 공조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때 시행했던 기본 운용 능력, 이 IOC 검증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액수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분담금이 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이제 방위비 협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에 이제 앞서서 지금 이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워낙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건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증액 상태로 체결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위비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소미아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이 기자회견문의 안에서는요. 지소미아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실제 회의에서는 미국 측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워낙 지소미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늘은 지소미아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잖아요.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질의응답이 그 이후에 또 이어지면서 지소미아 얘기가 또 꽤 나왔던 것 같아요. 정경두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는 연장을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죠. 네, 물론 이 전제가 있습니다. 네.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잘 되어서 즉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면? 네, 네. 그 전제하에 지소미아가 유지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이를 위해서 미국과 에스퍼 장관도 일본에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미국의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이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지소미아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지소미아 만기를 방치하면 그 효과성이 악화가 된다. 따라서 이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인상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기여를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아시아 또 다른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고 더 많이 부담할 여유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여태껏 한국이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90%가 한국에 다시 그대로 돌아온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에스퍼 장관이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만남 자체는 끝났는데요. 네. 모두 발언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네. 이 만남에 대한 브리핑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 네. 오늘 면담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한 50분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 수뇌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합참의장도 갔군요. 네, 방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공개 발언이 없이 곧바로 네. 면담이 시작이 됐는데 네. 원래 당초에는 그 모두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일정에 조금 변동이 있었던 건데 그래요? 아무래도 그 마크 에스퍼 장관이 오늘 안보 협의회에서 상당히 좀 공개적으로 강경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동 네. 기자회견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뭐 이렇게 네. 모두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브리핑이 있으면 또 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있긴 있겠죠, 당연히. 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회의 도중에 그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게 되면요, 저희가 관련 속보 다루도록 하고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오늘 국방장관 그 회담 또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언급이 많을 걸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또 오늘 일본에서요, 최 반장. 한일 외교당국 간의 국장급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네, 오늘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그리고 이름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나 협의를 가졌습니다. 약 2시간 20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는데요. 결론은 평행선이었습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하는데 자, 김 국장은요,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를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본 측은 회의 직후에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마 최 반장이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혼자서 이렇게.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할까 봐 보고 읽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키자키 시게키 국장. 네. 좋아요. 자, 북한이 연달아 담화문을 내면서 북미 대화 관련한 여러 가지 사인을 내놓고 있죠. 미국을 향해서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유화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측을 향해서는 좀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저도 얘기하고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서는요. 남측이 끼어들 바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오늘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미국이 무서워 10여 년 동안 금강산 시설을 방치하던 남측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청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지난 11일 남측의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남측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 남측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움츠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지난 11일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는 얘기는 통일부가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도가 나온 적도 없죠. 네, 없죠, 그렇죠? 그동안 네. 없었죠. 네. 혹시 오늘 정부에서 관련한 설명이 있었나요? 네, 오늘 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이 이렇게 나오니까 통일부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 지난 11일 북한이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며 통지문을 보내온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 입장차가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줬다. 협의 중인 내용을 일일이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북측의 입장을 전해온 게 11일이고요. 나흘 동안 우리 정부가 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남북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총리가요.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리 오늘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현장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실무자들하고 오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을 찾아달라 이런 장병들 건의를 받아서 오늘 저렇게 찾아간 겁니다. 자, 우리 군은 남북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지뢰 제거 작업, 또 전사자 유해 발굴 기초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유해 1,937점, 유품 약 5만 2천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남김없이 찾아서 모시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도리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방부대 장병들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멧돼지 포획의 의무까지 더해져서 업무가 더 무거워졌을 텐데 그래도 잘 해주시고 다만 이 지역이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라 늘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고 잘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에스퍼 국방장관 또 합참의장 이름이 뭐지? 마크 밀리인가요? 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요. 조금 뒤에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뭐 현장을 연결할 수 있으면 잠깐 연결해 보고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은 속보로 그 내용을 전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속보가 하나 나온 거는 민주당과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속 의원 47명이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미군은 그 정확한 이제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성명이네요. 성명을 발표했고요. 한국당 쪽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성명 내용을 보면은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뭔지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도요 방위비 관련해서 뭐 결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미 국방장관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 증액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고 수사 상황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법무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호수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직후 김 차관은 따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검찰 계획을 보고합니다. 검찰 개혁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대상이자 회의에도 함께 참석했던 윤석열 총장, 같은 내용을 나흘 뒤인 12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전해 듣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하나는 축소된 특수부를 포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41개를 연말까지 폐지하겠다는 안입니다. 대표적인 게 강력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금융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마약, 선거, 관세, 사이버 테러, 금융특허범죄 등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 수사에 특화된 부서입니다. 자, 윤 총장은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자, 검찰총장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검찰이 주요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인데요. 윤 총장은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며 법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무부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등으로 윗선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이후 좌천을 당했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전 보고가 없어서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회의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처리하고 나서 그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건 이 검찰의 시계를 과거로,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대로 되돌리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겹치면서 야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까 이제는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회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을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검토를 다 포함한 시간인데요. 자,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또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보다 조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를 다 포함해서 8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에 구체적으로 답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 검토를 하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조 전 장관 검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라면서 자신이 이 묵비권을 행사한 배경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죠. 자, 조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혹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음에도 이 검찰에 나와 또 말하는 건 구차하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 검사도 또 같은 질문을 2번 하는 건 구차해서였을까요? 이 진술을 거부하는 조 전 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캐묻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조 전 장관 본인은 구차해서였다라고 했지만 이 진술 거부권을 택한 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의견을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견과 어떤 다른 부분들, 뭐 증거랄지 아니면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되면 본인 사실은 이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검찰에 나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라는 해석인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을 통해 검찰이 가진 패가 무엇인지 또 수사 방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한 다음 법원에 가서 재판 단계에서 유무죄를 적극 다투겠다라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국민들은 괜히 검사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하지 못하는 게 또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조 전 장관을 향해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명예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랍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선택이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검찰은 진술 거부와는 관계없이 추가 소환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무부 개혁안에 검찰 반발, 묵비권 행사한 조국, 검찰 추가 소환 방침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검찰은 조사할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답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번 더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어차피 검찰 조사는 의미가 없다, 뭐 기소할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으로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첫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그러나 첫 조사를 마친 조국 전 장관이 이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체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 이 조 전 장관도 검찰 기소 예정된 수순 같다, 이런 뭐 심경을 밝힌 적이 있었죠. 이 변호인단 또한 이 검찰이 이미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 조 전 장관을 소환했기 때문에 진술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든 수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진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어떤 기록, 근거는 남겨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도 소환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진술 거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도 계속해서 불러서 이제 흔적을 남기려고 할 거고요. 그 진술 거부권,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피의자의 헌법 또 법률상 권리죠.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방어권을 활용해서 진술을 거부한 법적인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종결해서 법원으로 보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요. 나는 조 전 장관이 파렴치하게 세상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은 물론 이 재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일절 거부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양형이 가중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조 전 장관이 이제 어제 검찰에 출석했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혼자 서울구치소를 찾아서요, 부인 정경심 교수를 만났습니다. 접견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검찰개혁 방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엄정하게 대응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요, 법무부와 검찰 간에 지금 이제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도 관련 논란이 불붙은 상태인데,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이 문제를 또 결합시키고 있죠. 네, 이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했던 검찰개혁안 중에는 이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의 진행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또 공개 소환 금지 등을 추진한 데 이어서 또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된 이후 수사를 보고받겠다라고 한다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 권력을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행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50대도 없는 검찰 통제다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법무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행 검찰보고 3위 규칙에 따르면 현재에도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 그리고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보고를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는 보고 대상과 그 유형을 구체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함께 전국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줄이는 내용으로 이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축소 대상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이미 제작진 2명이 구속됐잖아요. 검찰에 이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쭉 그동안 이제 속보를 다뤘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시즌 이것도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3, 4 그래도 되는 3, 거예요? 4. 이거 괜찮아요? 시즌 3. 지난번에 X101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즌 3, 4가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 1, 2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추가로 나왔나요? 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 방송됐던 프로듀스 101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에서도 투표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 나간 투표 결과와 실제 시청자 투표 원본 데이터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경찰이 확인을 했고 구속된 안모 PD 등도 이 제작진도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프로듀스 시즌 모두가 조작됐다는 건데요. 이 경찰은 구속된 안모 PD 등 제작진 2명을 비롯해서 기획사 관계자 등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CJ ENM의 고위 임원이 조작에 개입했는지 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제 관련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속보를 좀 들었고요. 정말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형식이잖아요. 공정성,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던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큰 타격을 이제 받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숙명여고 사건이 있었죠. 이제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이 있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고요?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됐어요.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죠. 현모 씨에 대한 선고가 일주일 뒤인 오늘 22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현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 그러나 현 씨는 최후 변론에서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단 한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쌍둥이 자매는요, 당초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됐는데 서울 가정법원은 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돌려보냈고요. 현재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현 씨의 1심 재판부 두 딸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었는데 변호인은 이 현 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쌍둥이 자매 재판 절차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네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이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나온 첫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윤 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폭행 또 협박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혐의죠. 이 내연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2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 씨 측은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공소 기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공갈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징역 5년 6월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반면 성범죄와 관련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을 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고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6년 전에 같은 혐의로 기소를 했더라면 또 유무죄 판단은 달리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오늘 재판부 역시 2003년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를 했다면 그때 이미 피고인이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예정 22일 하면 또 지소미아 종료가 그날이죠. 네,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사건이지만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그동안 이제 진범 논란이 불거졌던 8차 사건의 범인도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당시 현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조국 재소환, 조국 법정서 진실 가릴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한국당 현역으로는 김무성, 유민봉 의원에 이어 세 번째죠. 김 의원은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3선 이상 중진 용태론과는 무관하지만 꿈쩍도 않고 있는 당내 중진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과연 호응하는 중진들이 나올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오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가 지역구죠. 글쎄요, 그런 어떤 지역적 연고를 따져본다면 공천만 받으면 3선 큰 걸림돌이 없을 거다라는 평가 있었는데 과감히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정치적 기득권이 있다면 비우고 내려놔야 할 때다. 그래 새로운 인재들이 또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주실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 세력의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서 라는 이유도 들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뭐니 해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준다는 거,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자리 비켜줌의 미학, 보여주는 숫자, 목소리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초재선과 중진들 서로 이가 가라 하와이 라고만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때문에 어제 황교안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오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 황 대표가 중진들한테 이제 좀 결단을 내려달라 촉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황 대표의 대답은요? 영남권 중진 의원들 용태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표님. 그런 얘기. 무슨? 영남권 중진 의원님들 용태론 아마 그저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노력들을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일반적인 얘기 다 드렸죠. 오늘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편안하게 넓은 얘기했어요. 자, 하긴 밥 숟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다음 총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숟가락이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노릇이겠죠. 밥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렇지만 단 한 사람 그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만이 소화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딱 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용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다른 중진들 당이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 깃발 들고 지켰던 우리들한테 그저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나가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승리를 위해선,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달리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겠죠.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서 김성찬 의원처럼 능동형 불출마가 있었는가 하면 수동형 불출마도 있었습니다. 자,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신 엄용수 의원, 대법원 오늘 엄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총선 당연히 못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이 엄용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주목되는 건요,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이 그 경남 창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이가 가라 하와이 라고 했던 홍 전 대표, 오늘 이 소식이 상당히 반가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한국당 의석 이제 108석으로 한 석 더 줄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어제 서울대 강연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라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그 올린 감상문 사람의 아이디를 봤더니 정경심 교수였더라. 엄마가 올렸더라. 엄마 아이디였더라. 심지어 이 감상문 내용을 보니 내가 한 강의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아들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서 수료증을 받았다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이분 반응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 소설가 공지영 씨 오늘 SNS에 진 교수 맹비난했습니다. 이건 선생도 아니다라고 말이죠. 보시죠. 다 떠나서 자기 강의 들었으면 조국 아들도 자기 학생이 아니겠느냐. 근데 뭐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지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솔직히 이 진중권 교수와 조국 장관님 부부 오랜 친구로 아는데 두 분의 심정,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심정 충격이 더 걱정된다. 내 친구가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하했더라면 점점점 한 거죠. 2달 전인가요? 공지영 씨가 진중권은 머리가 안 좋아서 박사학위도 못 땄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지 않습니까? 진중권 교수는 뭐 공지영 씨 말이 대체적으로 맞아서 나 그냥 상처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화답을 했죠. 글쎄요, 상처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믿거니 하고 계속 이렇게 아픈 말을 하나 싶기도 한데 아픈 말은 언제 들어도 아픈 법이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엊그제 강지영의 톡쏘는 정치에서도 전해드렸죠. 대학가에서 지금 이 홍콩 시위 사태를 놓고 벌어지는 우리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 간의 이 갈등 말이죠. 자, 침묵하던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 담화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일단 유감이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팔이 안으로 굽어서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일까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 반응, 그러니까 현수막 뜯어내고 그거 말리는 한국 학생들 밀치고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중국의 청년 학생들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분노와 반대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 11년 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그때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성화가 서울 올림픽공원을 막 돌고 있었는데 자, 중국의 티베트 탄압에 항의하는 우리나라 시위대를 향해서 당시 중국 유학생들 돌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오물을 던졌습니다. 그걸 저지하는 우리 경찰들에게도 말이죠. 남의 나라 한복판에서 이럴 수 있는 그 겁없음. 중국 대사관 뒷배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기야 2017년 미중 정상회담 플로리다에서 열렸을 때 시진핑이 그랬다죠. 트럼프한테 역사적으로 코리아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 글쎄요, 뭐 예상치 못했던, 물론 이제 오늘 조간에 일부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어제 그저께까지도 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소식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앞서 이제 유민봉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아니고 탄탄한 지역구가 있잖아요. 또 김무성 의원처럼 다선 중진도 아닌데, 하여간 3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불출마 선언이 신선하고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한국당 내부의 일단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후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김 의원의 귀거래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도부 역시도 이게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김 의원 본인은 이 중진 용퇴론에 대해서 각자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아꼈지만 또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비워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 혼자만의 불출마를 넘어서 사실상 다선 중진들의 용퇴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오늘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엄용수 의원 얘기도 잠깐 해보죠, 최 반장. 네, 이 엄용수 의원의 지역구가 경남 밀양, 창녕, 의령, 함안입니다. 이곳은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이 보좌관과 공모를 해서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한 건데요. 자, 이제 자유한국당 108석으로 줄게 되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한국당 입장은 더욱 열세에 좀 놓이게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가수 유승준 씨, 스티브 유의 입국이 17년 만에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스티븐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스티븐이요?
스티브. 부. 제가 스티븐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티브 유 씨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낸 소송의 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 씨는 이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죠. 자,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곧바로 유 씨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네. 자, 양 반장,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스티브 유씨 측 그 변호인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네. 이 비례 원칙에 대한 판단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거죠. 국민의 이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이 스티브 유씨 변호인 측에선 유 씨가 한국을 떠난 게 17년 전인데 이번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평생 오지 말라는 뜻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변호인단이 많이 어필을 했고 재판부도 그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부는요. 일단 이 유 씨 입국 금지가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애초 이 법무부가 유 씨를 입국 금지한 게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키로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 씨가 승소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를 좀 알아보면요. 이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안 해줘서 이제 소송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비자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아직 유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 건 또 아닙니다. 외교부가 바로 재선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 자 그렇게 되면 대법원 재선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대법원은 지난 7월 판결에서 이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 LA 총영사관 측에 어떤 처분 내려야 할지 미리 좀 알려둔 바가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과 체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비자 발급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8살이 뭐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잠깐만 유승준이 나이가 40 넘지 않았어요? 42? 하나입니다. 41? 아니 네. 더 많지 않나요? 41입니다. 만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이가 이제 불혹이 넘었으니까 그럼 양반장이랑 저보고 맨날 동갑이에요? 지천명이라 네. 저보고 지천명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혹이라고 할게요. 불혹이 넘었으니까 아무튼 38 그 76입니다. 76년생. 네. 1976년생. 그러면은 뭐 43. 몇 년? 빼기가 안 되네요, 요즘에. 아, 예. 43시네요. 네, 43시네요. 가짜 마흔 뉴스를 퍼뜨리려고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8살은 넘었기 때문에 비자를 사실상 뭐 내주라는 뜻으로 일단 읽히긴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비례 문제라든지 과잉 금지 이런 부분 판단을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데 최 반장, 그럼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 뭐 비자가 나온다면 이승준 씨는 그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국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F4 비자는요, 한국에 최대한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또 취업 활동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 활동도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티브 유 씨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뭐 법률 대리인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고법 판결 직후에 이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 씨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연애 활동을 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거 하고요. 또 실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반장? 물론입니다. 최근 스티브 유 씨는 최근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뭐 대중과 소통에 적극 나서려는 그런 또 모양새인데 복귀에 앞서서 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좀 뭐 녹여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국내 복귀를 못마땅해 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댓글이나 여론조사 등을 봐도 어느 정도 그런데요. 물론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군대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이 가수 MC몽 씨가 최근 앨범을 내고 연애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기도 했죠. 네. 자, 그리고요. 한번 입당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쳤던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최근에 다시 이제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냈잖아요.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다면서요? 예,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예. 됐어요, 이번에? 예, 통과됐습니다. 전남 나주 화순 출신이죠. 송금주 의원. 일단 민주당 설명을 좀 전해드리면 입당이 불허가 된 이후에 민주당 당론에서 벗어나는 원내 활동,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입당 과정에서 뭐 공천을 보장해달라, 뭐 지역위원장 자리를 보장해달라 같은 이런 사전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입당을 허용키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민주당 의원 수는 하나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앞에서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제가 얘기했지만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이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잖아요. 그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뭐 영상으로는 아마 소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이따가 고반장 발제 끝난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한국당 김성찬 불출마, 중진 용퇴 압박 세진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어제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에서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의안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정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놓고 각각 실무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큰 갈래로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당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정도를 가진 기구 설치를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죠.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숨은 의도 이제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십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절대 공수처 안 됩니다.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역구 통폐합 문제에서 여야 이견, 정확하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는 건드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만 조정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될 선거구는 어디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지역구를 현행 253곳에서 225곳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요. 서울 2곳, 경기 6곳, 부산 3곳, 경북 3곳, 광주 2곳, 전북 3곳 등 모두 26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 7곳, 영남 8곳이 통폐합 대상입니다. 또 반대로 세종 그리고 경기 평택, 을 지역은 분구 대상, 그러니까 지역구를 2개로 나눠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 당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통폐합 지역구와 통폐합 인근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제각기
다른 상황인 겁니다.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 조만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시회에서의 사보임 허가가 불법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는요,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회관 의원회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이 젊고 건강한 최 의원이 감금이 됐다는 건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접한 최이배 의원 발끈했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최이배입니다.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본문엔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이배 의원의 조금 전 질문, 왜 의견서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은 없냐? 자, 이거 기자들이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는데요. 최이배 의원님이 왜 책임은 의견서에 안 냈냐고 이렇게 반발하셨는데. 네,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자,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제자리 걸음, 여야 이견 못 좁혀. 자, 금요일에 활력소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 관련 사연과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의 신 공신 강성태입니다. 수능을 마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바로 어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의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몇 점 나올 것 같니? 아니면 뭐 대학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부담보다는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이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고작 이 몇 장의 종이 쪼가리로 여러분들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절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가능성 그 자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더 빛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노라조의 형,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공부의 신 강성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는 세상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듯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논술시험 준비에 나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대학 입학을 택하지 않고 일찌감치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강성태 씨의 말처럼 여러분 모두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신청곡 바로 들으시고요.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울어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네, 옛날 생각나네요. 물론 잠깐 제가 수능 봤나?
수능 아니죠. 이제 착각했어요. 본 줄 알고. 네, 미안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가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을 포함해서요. 40명을 이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명단을 확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뭐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소고발장 접수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한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 가족과 국민이 뜻을 모아 377명의 피해자 가족과 54,416명의 국민 고발단이 모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된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그리고 협의회 측은요. 왜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는지 또 왜 박근혜 정권과 구조 세력들은 구할 수 있었던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 또 왜 참사 초기 살아있던 우리 아이를 끝내 사망케 했는지 알고 싶다라면서 성역 없는 과감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책임자 모두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마땅히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이 민주주의 원칙을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는데요. 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각 분야별 혐의 사실을 정리해서 추가 고소 고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하고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첫 협의를 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최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조위와 특수단은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했고요. 첫 협의에서 특조위와 특수단, 앞으로 특조위가 수사 요청을 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과 두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 또 향후 있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 등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접수된 가족협의회 측의 고소 고발장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반장, 지금 이제 홍콩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중국군의 개입이 임박한 그런 분위기죠? 예, 뭐 이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 중에 이례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 폭력 종식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브라질에서 열린 지금 브릭스 정상회의 행사에 이 홍콩의 폭력 시위,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다라고도 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해외 방문 일정 중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 극히 드문. 양 반장,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가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죠? 네,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에 있었는데 아까 전에 드린 대로 오후 4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일단 지소미아 관련된 설명부터 드리면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자, 이에 대해서 에스퍼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 에스퍼 장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정경도 장관이 미국의 역할을 주문했는데 그에 대해서 에스퍼 장관도 미국이 일본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에스퍼 장관이 어제 그 공중연합연습,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김영철 부위원장 담화도 나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북한의 반응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문 대통령은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질의응답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오늘 접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하여간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이제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대로라면 특별히 이제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고 반장 중국군 투입이 될 것 같은지 그것만 좀 간단히 얘기하고 정리를 하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최근 이 브릭스 정상 회의에서 또 한 번 이 강경 진압을 또 암시할 만한 그런 발언을 또 내놨는데요. 이 향후에 또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 중국군이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 교통 통제, 이런 교통 출근을 방해하는 이런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세월호 책임자 검찰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부산에서 공수처법 저지 등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황교안 대표도 참석하는데 특강 형태의 연설도 한다고 합니다. 대입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인 수능은 어제 끝났지만 수험생들에겐 갈 길이 멀죠. 당장 내일부터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가 시작됩니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삼성전자에는 이미 3개의 소규모 노조는 있지만 본사 노조가 양대 노총 등 한 곳에 가입하는 건 처음입니다. 17일 오는 일요일에는 미국 측 방위비 협상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가 열흘 만에 다시 방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신당은 일요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일정 등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보완책으로 특별 연장근로 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공항에 시설 운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월요일에 봅시다. 네.